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48쪽입니다. 자, 48쪽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송의 발전과 북방민족의 대두. 조금 양이 많아요. 조금 양이 많은데 황제 독재와 문치주의, 당이 멸망한 뒤 중국은 절도사. 우리 절도사라는 사람은 뭐였어요? 이게 음, 원래 당나라는 도부 체제였죠. 변방지방의 도부 기미 정책. 혹시 이런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미 정책이란 걸 써서 자치동에서 변방을 통치를 했는데 요게 이제 뭐가 무너지냐면 균전제가 붕괴가 돼요. 균전제. 당나라 말기에 특히 안사의 난 들어봤죠? 안사의 난 이후에 균전제가 붕괴가 됩니다.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뭣도 붕괴돼요? 부병제도 함께 무너졌죠. 부병제도 함께 무너지면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군인이 없죠. 군인이 없다 보니 변방에 있는 절도사들이 뭘 걷어요? 행정과 그다음에 어때요?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으로 모병을 했죠. 군인들을 모병을 해서 변방지대를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 절도사라는 단어는 언제 후계된다? 당나라 후기 혹은 말기에 등장하는 변방 사령관들 이야기예요. 변방 사령관을 호칭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나라는 나중에는 이 변방 사령관들이 어떤 누구에게 망해요? 절도사들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절도사들. 자, 절도사들이 잇따라 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은 다시 분열되었다. 당나라가 망한 건 몇 년이냐면 907년이에요. 907년. 그래서 당나라가 망한 907년부터 당나라가 아까 망한 게 907년이에요. 907년부터 송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될 때까지 이때 북쪽에는 나라가 5개, 남쪽에는 나라가 몇 개, 10개 합쳐서 남북이 합쳐서 몇 개의 나라예요? 15개의 나라가 흥망을 거두하는 어때요? 5대 십국시대가 계속돼요. 그러다가 이 5대 십국시대의 혼란은 960년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때요? 나머지 절두사들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고 송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다시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는 618년 세웠다가 이제 907년까지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907년부터 아까 이야기한 대로 960년까지는 5대 십국 시대. 그다음에 이제 960년 이후는 이제 무슨 시대가 되냐면 이제 송나라 시대가 됩니다. 송나라 시대가. 자, 그 송나라예요. 송나라. 자, 그래서 송을 세웠고 이대 태종은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태조는 문치주의를 채택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치주의는 변방 사령관들이 절도사들인데 절도사들이 임기가 마치잖아요. 임기가 마치면 절도사를 임명하지 않고 여기에 문관을 파견을 해버렸어요. 문관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문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도사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때요? 변경 사령관들이었잖아요. 변경 군 사령관들이었는데 사령관을 파견하지 않고 이제 문관을 파견하면서 이제 문치주의를 시작했다. 다만 이처럼 지방에 문관을 파견하다 보니 좋은 건 있었어요. 뭘 좋았냐면 지방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얘들이 국방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했죠. 그리고 중앙군은 강화시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군은 중앙군이에요. 그다음에 재산권을 축소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랬잖아요. 이들이 다 재상인데 이들 재상을 없애버려요. 이들 재상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황제권을 어때요? 강화시켰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군대도 중앙군이 힘세고 그 다음에 재상을 없애버렸고 황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제에서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뭘 실시했냐면 전시를 도입해요. 전시.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과거제도와 아니면 관리선발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관리선발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한번 복습하면서 또 과거제도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있는데 중국에서의 관리선발제도 가장 먼저 나온 건 한나라 때 무슨 제도가 있었죠? 한나라 때 그렇죠. 향거리 선제.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있을 때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9개 등급으로 지방의 관리를 나누어서 추천하는 제도, 부품 중정관제였죠. 근데 이걸 통해서 누구 힘이 세졌다고 그랬어요?
문벌 귀족의 힘이 세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벌 귀족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강해진 문벌 귀족의 힘을 억압하기 위해서 수나라 때 처음으로 뭐가 실시가 돼요? 과거제도가 실시가 됐었어요. 이 과거제도 어디까지? 당나라까지도 계속됐죠. 근데 이제 수당의 과거제도에서는 2부에서 관리시험을 담당을 했어요. 2부. 그래서 2부에서 시행하는 면접위주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에서 외모, 말솜씨, 글씨 판단력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선발했기 때문에 명문가들이 응시하면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과거 관리 선발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였냐면 2부였어요. 2부. 그런데 송나라 때에서는 관리를 일단 2부에서 선발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2부는 이제 뭐랄까 인사를 담당했던 곳이니까 2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식으로 따지면 2조에서 몇 명을 선발을 하냐면 33명을 선발해요. 그럼 이제 33명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 국왕 앞으로 가요. 국왕 앞으로 가서 33명이 시험을 다시 한번 봤는데 요 33명이 다시 시험을 보는 시험을 우리가 전시라고 불러요. 이 전자는 이제 궁궐 전자예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본다. 그래서 전시였고요. 이 33명의 서열을 왕이 결정을 해요. 여기서 1등 하면 장원급제죠. 여기서 1등 딱 한 명. 근데 이 1등을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뽑는 거죠. 그 다음에 황제가 직접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를 실시했다. 어느 나라예요? 송나라예요. 송나라. 이처럼 송나라는 이제 문치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자, 송나라 이러한 문치주의 정책은 뭘로 연결이 됐냐면 송나라 이러한 문치주의 정책은 국방력 약화로 연결이 됐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전에 당나라는 지방 관리를 누구로 파견했는데 무신들로 파견했는데 송나라는 누구를 파견해요? 문신들을 파견했어요. 그러니 애들이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 국방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북방에 있었던 거란족, 서하 등이 송나라에 협박을 했어요. 송나라는 어차피 싸움을 못하니까 얘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뭘로 때우냐면 세패로 때워요. 이 세패는 금, 은, 비단을 매년 납부하는 걸 의미해요. 매년 이들에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걸 뭘로 때워요? 돈으로 때웠던 거죠. 돈으로 때워요. 그러다 보니 재정난이 시달리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관리 이야기했잖아요.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어때요? 많이 뽑아요. 관리를 일종의 3배수까지도 선발하고 그랬어요. 관리를 많이 뽑다 보니 관리들의 뭣도 많이 올라가요? 월급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관리들의 월급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월급도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어때요? 대단히 힘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송나라는 해마다 유목민족의 침략을 돈으로 때워 그 다음에 요즘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을 몽땅 임명하다 보니 월급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이 대단히 어렵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신종이 왕안석을 등장하여 재정 수입의 확대와 부국 강병을 위한 신법을 단행해요. 신법. 자, 신법의 내용. 세 개 다니까 좀 냅니다. 여기다니까. 신법의 내용은 우리 저번에 한무제의 정책 이야기했죠. 한무제의 경제 정책을 보니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전매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상인들이 소금과 철을 판매해서 얻었던 이익을 국가가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전매제. 그 다음에 뭐 또 있었어요? 균수법, 형준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대개 한무제의 경제정책 또한 어떤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상업을 뭐하는 정책, 억압하는, 억상의 성격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원석의 신법도 역시 상업을 억압을 해왔어. 억압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싼 이자로 융자해 주자. 청묘법. 그 다음에 소상인에게 역시 싼 이자를 주자. 시역법. 그 다음에 모욕법은 요역 대신에 뭘 거둬요? 돈을 걷고 이 돈을 가지고 실업자들을 대신 요역을 시키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실업자 구제죠. 그 다음에 균수법은 아까 한무제가 실시했던 거하고 똑같죠? 뭐예요? 물가 조절이죠. 물가 조절. 역시 물가가 조절이 안 되면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도 역시 상업법화, 실업자 구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역법 저리로 이자 상인들에게 농민들에게 저리로 이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고 나서 보가법은 뭘 키우냐면
농민 생활이 안정되면 이들을 뭘로 삼자? 이들을 의무병제로 하자. 그다음에 보호마법은 중국이 여태까지 송나라가 북방 민족민족과 싸워서 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기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기병을 육성하자라는 몇 가지 내용이에요. 6가지 내용이었어요. 대체로 뭐 상인들이 돈을 뭘로 많이 벌어요? 상인들이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번다. 그건 지극히 뭐예요? 좀 어린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상인들이 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뭐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고리대금이었죠. 돈을 꿔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묘법, 시어법을 통해서 국가가 상인들보다 싼 이자로 돈을 꿔주다 보니 상인들이 돈을 못 벌겠죠. 물론 농민생활은 안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업자를 구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조절하는 등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자.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 돈 가지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국가 재정을 보충하자. 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누가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대지주라든가 대상인들이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농민 생활을 안정을 주장하는 사람 신법당 그죠? 아니다. 국가가 자꾸 경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대로 내버려둬라. 구법당이죠. 마치 오늘날도 이것 쪽은 조금 약간 진보에 가깝고요. 이것 쪽은 약간 뭐에 가까워요? 보수에 가깝은 거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이미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송나라의 왕한석 때부터 이루어졌죠. 왕한석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송나라 요 당쟁이 심해지면서 송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맥없이 왕한석이 개혁이라는 것들을 추진하면서 송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개혁을 안 하는 게 옳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한 퀘스천 마크가 붙기도 하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초 금나라가 요를 무너뜨리고 송나라를 침략을 해요. 금나라가. 자, 송나라를 침략을 했다. 이게 금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재밌어요. 금나라라는 나라가 자 1107년에 금이라는 나라가 이게 뭐냐면 우리 윤관 있죠 윤관. 예, 윤관이 동북구성을 돌려준 게 1107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요. 8년 후에 금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요. 금이라는 나라가 건국됐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1127년이죠.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12년 사이죠. 합치니까 몇 년이에요? 불과 20년이죠. 1107년부터. 20년 이후에 금나라는 중국의 화북 전체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거죠. 이처럼 이제 엄청나게 북방 유목민족들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동력이죠. 기동력.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 사회 정보, 속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이 정보와 속도를 통해서 이미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이룬 나라가 있었다. 어느 나라다? 북방 유목민족들이었다. 그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뭣도 마찬가지예요. 여진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금이 그 12세기 초에 이르러서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소를 침략하였다. 이건 몇 년이냐면 112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27년. 그리고 소흥은 금에게 화북 지방을 뺏기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된 남송이에요. 그래서 남송은 강남 개발에 힘을 써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으나 13세기에 1271년에 이제 어때요? 원나라에게 망하게 되죠. 원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글씨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금나라가 요를 공격하게 된 이유가 송나라가 아니 요 나라 아까 여기 있던 나라죠? 요 나라 요 나라가 송을 많이 공격하니까 송나라가 여 뒤에 있던 여기가 여진족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진족하고 둘이 손을 잡아요. 둘이 손을 잡아갖고 양쪽에서 요 나라를 공격을 했었죠. 양쪽에서 요 나라를 협공을 해가지고 요 나라를 멸망을 시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진족이 보니까 너무나 송나라가 뭘 못하는 거예요.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 나라만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송나라가 너무 싸움을 못하니까 어디까지 남송까지도 공격을 해가지고 금나라가 화북 지방을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거 지우고요.
나라가 이렇게 송두리 치는 장악을 해요. 화북지방을. 요게 1127년이다. 그 다음에 자 강남의 경제개발과 경제발전. 강남의 개발과 자 송나라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나라는 북송 그 다음에 남송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송나라 저습지 제방을 둘러싸는 방법이 개발되고 그래서 자 저습지를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용골차 수차입니다. 수차 수차를 이용해서 낮은 지역에 있는 물을 어때요? 위로 끌어 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차도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내기가 보편화되고요. 참파변 여기 참파변은 베트남 쌀이에요. 베트남 쌀. 참파변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베트남 쌀인데 얘는 두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1번 추운 데서도 커요. 2번 재배 기간이 짧아요. 재배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파배 때문에 벼를 1년에 2번이나 농사를 짓게 돼요. 자,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이기작이에요. 이 모작이 아니에요. 이 모작은 뭘 보고 이 모작이라고 그래요? 벼 더하기 보리를 이 모작이라고 하죠. 이 기작은 1년에 몇 번? 2번입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무튼 이때 송나라 때 뭐가 이루어져요? 이 기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작. 그러니까 1년에 농사를 2번이나 짓게 되면서 강남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신장이 되죠. 강남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신장이 되면서 이제 강남의 경제력이 여기 보니 어디를 따라잡게 되었다? 화북지방을 따라잡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화북을 따라잡게 되면서 최대의 이거 창창가운역이 최대의 곡창지대로 된다. 얘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전호제도 널리 보급돼요. 지주전호제라는 건 뭐냐면 땅 주인은 토지는 지주가 갖고요. 전호는 뭐예요? 소작농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량이 2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쳐요? 지주에게 바쳐요. 이걸 보고 지주 전호제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지주들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일은 누구만 해도 돼요? 전호들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은 일을 안 해도 되니 지주들이 그 남은 시간에 뭘 하게 되는 거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얘들이 왜 공부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에 급자하자? 어디에 급자하자? 그렇죠. 과거에 급제해서 뭐가 되자? 관리가 되자. 그래서 이때 송나라 때는 이제 그 이전에 한나라 때 호족, 지배세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주의 시대의 문벌귀족 그랬는데 요 문벌귀족은 당나라 말기에 다 사라져요. 왜? 절도사들이 있었죠. 절도사들이 뭐 신분이에요? 이 사람들 군인 출신이라고 그랬죠. 군인 출신들이 문벌귀족들이 미우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송나라 때 새로운 지배세력이 등장했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사대부들이에요. 이 사대부들이 바로 뭐 출신들이다? 신흥 지주 출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배세력이 바뀌게 됩니다. 송나라 때. 이게 송나라 때 이처럼 새로운 사대부들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농업기술이 어때요?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석탄이 널리 사용되면서 제철, 자기, 겸지겸 등이 발달하였다. 오, 석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농업생산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이 기작이죠. 숭어업을 발달로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원거리 무역과 중개상인이 발전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행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도 역시 자기라는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중국은 금이 아니라 은이에요. 그래서 은을 가지고 있는 행, 상인조합. 그래서 합치니까 상인조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 오늘날 사용하는 은행이라는 단어, 바로 요 상인조합, 금융상인 조합이라는 단어로부터 역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행과 작도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전이 크게 유통이 많이 돼요. 왜? 상업이 발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달러처럼 고려나 일본에서 어느 나라로 돈을 써요? 송나라의 돈을 몽땅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송나라 돈 많이 나오고 특히 일본에서 진짜 많은 송나라 돈이 나와요. 마치 요즘 달러하고 비슷하면 돼요.
자, 송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와, 송나라는 진짜 체크해야 될 거 많다. 뭐가 등장해요? 교자, 회자와 같은 지폐가 등장합니다. 지폐 비슷한 거 가장 먼저 등장한 거 당나라 때 비전이 있었죠. 얘는 뭐예요? 어음이었죠. 어음. 당나라 때 비전이라는 어음이 있었는데요. 비전이라는 어음이 있었는데 송나라 때는 이게 뭐까지 발전했다? 지폐로까지도 발전하게 됩니다. 지폐로까지. 그다음에 한편 송나라에서는 조선술과 나침판의 발달에 힘입어 원앙 한계가 발전했다. 원앙 한계가 발전했다. 그래서 해상무역, 그죠? 자, 북방민족이 강해 육로무역이 어렵다. 아, 명, 어, 배가 아, 씨, 그래도 이건 하고 가야지. 이거 이야기했죠. 그죠? 751년 무슨 전투?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비단기를 빼앗겼다고 그랬죠. 비단기를 빼앗기자 이제 어때요? 해상 무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해상 무역을 담당하는 관청이 취안저우, 광저우 등에 설치됐는데 그게 바로 시박사예요. 시박사. 자, 그래서 시박사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럼 역시 어느 나라예요? 송나라예요. 수출품은 차, 비단, 도자기, 동전 등이 수출품이었고 역시 향신료도 수입되네요. 향신료도. 자, 중국이 향신료를 수출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제가 지주 전호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했죠? 그래요. 뭐가 발달하게 됐다. 이제 전호들이 할 게 없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지배계층 뭘로 성장을 했다. 사대부로 성장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요. 자, 송나라 때는 학교와 서원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또 과거제 강화됐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와 관련했죠? 전시죠. 그래서 관료로 등용된 새로운 지배층인 누가 등장했다?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했다. 사대부는 세습 특권에 의지했던 귀족과는 달리 유기적 소양을 갖추고 본인들이 직접 공부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래서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전호로 전락이 되었다. 즉,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주의 어때요? 농경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 전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새로운 뭐가 등장했어요? 유교가 등장했다. 송나라 때 등장한 새로운 유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리학. 자, 사대부 아까 이야기했고요. 훈구학은 언제까지? 자, 자꾸 해석에 치우쳤다고 그랬어요. 즉, 경전의 수집 더하기 해석. 이꼬르 훈구학이라고 했죠. 훈구학이 발달된 배경으로 우리가 뭘 이야기했었어요? 분서, 갱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당나라 때 어떤 사람, 요 동글빼기 사람, 공, 영, 다리 책을 하나 완성했어요. 훈구학에서 중요시했던 경전은 오경이라고 그랬는데 오경을 다 해석을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오경 해석이 완성이 되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오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홍보학에서 남는 건 뭐예요? 해석이 완성이 됐으니까 무조건 맨날 뭐 하는 거?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홍보학은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어때요? 상실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남송 때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유교가 등장했어요. 주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자죠. 그래서 새로운 학문 성리학에 등장했는데 성리학은 뭐 하는 거다? 인간과 우주의 만물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요게 원래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인데 드디어 동양의 성리학에서는 바로 이제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이란 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인간이 뭐 할까? 행복할까? 이걸 연구하는 본질에 가까운 걸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뭐가 등장한다? 성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성리학. 자, 성리학은 군신, 부자, 자, 전후 등의 상하 구별을 정당하는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중시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이론은 우리 저번에 중화율이라는 단어 이야기했죠. 중화율이라는 단어. 중국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믿어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중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중국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중화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리고 중국 외의 나머지 나라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랑캐가 되는 거죠. 중국의 나머지들은 다 오랑캐가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리학에서 나왔는데 이 성리학적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거예요. 북방민족의 침략에 수시에 밀린 소흥의 대외관계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성리학적 사관에 기반을 둔 역사책이 바로 뭐냐면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이에요. 자치통감.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성리학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은 안 하더라도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수업 시간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송나라 때 뭐가 발달해요?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고 그랬죠? 농업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기작으로 상징된다고 그랬어요. 이기작.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지폐도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북송의 수도의 카이펑과 그 다음에 남송의 수도인 이만은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대요. 이 지역은 야간 영업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시장과 건물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었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오락시설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제 서민 문학으로서는 사와 연극, 잡극, 그 다음에 통속문학 등 많은 것들이 쓰여졌대요. 과학기술도 발전했어요. 우리 세계 4대 발명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 최윤이라는 사람이 종이 발견한 거 있죠? 요건 어느 나라예요? 한 나라죠? 그러면 나머지 3개,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거 다 어느 나라 거예요? 송나라 때 거예요. 그만큼 송나라 때 뭐가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또한 크게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세계 4대 발명품을 만든 건 중국이지만 불행스럽게 이걸 널리 이용해서 세계 정복에 사용한 곳은 바로 어디예요? 유럽 지역이었죠. 유럽 지역이요. 자, 여기 아까 여기 지도 카이펑 송나라의 북송의 수도는 여기 카이펑이었어요. 카이펑. 북송 수도는 카이펑이었고요. 이렇게 1127년 아까 금나라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는 수도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 이만 이 지역으로 넘어가요. 이 지역이요. 이만이 여기인데 항저우가 길 거예요. 항저우. 요 지역으로 넘어가요. 요 지역으로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거 북방 유목민족 요 나라 그다음에 서하.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일본은 헤이안교가 수도니까 이때는 일본은 무슨 시대일까요? 아, 헤이안 시대가 되겠죠. 서울이 헤이안이니까 이때는 헤이안 시대예요.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본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 나라 이야기, 그 다음에 금나라 이야기. 여기 까이펑 이만 나와 있네요. 자, 요 나라 이불나라. 자, 요 나라, 야, 요 나라. 자, 중국 세력이 약화되자.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중국 이제 당나라죠. 주변 민족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란의 얄리아 부기가 당말 혼란을 틈타서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916년.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건 926년이에요. 그리고 연운 16주를 차지했어요. 958년일 거예요. 연운 16주. 이 연운 16주가 바로 이제 이 여진족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 나라를 상징해요. 연운 16주가. 연운 16주는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이죠.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죠.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누가 차지를 한 거예요? 북방 유목민족이 차지한 거예요. 이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이야말로 중국인들과 뭐예요? 북방 유목민족 간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경계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지역을 유목민족이 뺏긴 거예요. 그러자 송나라는 연운 16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요 나라를 공격을 했죠. 요 나라를 공격을 했다가 도리어 요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요. 또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 지명 자세히 볼까? 전주라고 써 있죠, 전주.
한자도 똑같이 써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주고등학교가 또 있어요. 전주고등학교가. 우리 전주에도 전주고등학교가 있는데 중국에도 전주가 있고요. 거기에도 전주고등학교가 있어요. 역사도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아무튼 공격을 했다가 도리어 요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요 나라에게 항복을 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1104년 전현의 맹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진족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916년에 세웠죠.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죠. 958년에 연운 16기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전현의 맹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 물론 뭐 한 80여 년에 걸친 빠른 시간 안에 요 나라가 발전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연운 16조, 전현의 맹약까지. 그 다음에 이 요나라라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보광조라고 불러요. 정보광조는 그 이전에 있었던 북위의 누구 이야기했지 우리가? 그렇지. 효문제. 이꼬로 무슨 정책? 한화 정책 그랬잖아요. 북위 효문제는 무슨 정책을 폈어요?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화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선비족이 사라졌죠. 그 결과 선비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요나라는 안 되겠다. 아까 이제 갈등하고 똑같죠? 우리가 중국을 지배하면 뭐해? 지배하면 뭐해? 거란족이 어떻게 됐는데? 사라지는데. 그래서 거란족은 중국을 지배하긴 하되 서로 분리해서 지배하자. 분리해서 지배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북방민족민족을 우리가 정보광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나라는 이중적인 통치체제를 하여 그래서 거란족은 북명관제 그 다음에 중국은요 군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무슨 제도를 썼다? 남명관제를 써요. 그래서 이중 지배체제가 핵심 단어예요. 이중 지배체제요. 이중 지배체제가 핵심 단어가 돼요. 핵심 북명관제 북쪽은 유목민들 남명관제 농경사회 주연제 그렇게 이중적인 지배체제를 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거란족 고유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어느 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 거예요. 금나라에게도 영향을 줘요. 한번 볼게요. 항구두족이 세운 나라는 서하예요. 서쪽에 있던 나라. 얘들은 어디를 장악했냐면 비단길을 장악을 했어요. 이들이 비단길을 장악을 해서 그 비단길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을 하면서 발전했다. 고유문자 만들었다. 얘들도 고유문자 만들었어요. 얘들도 고유문자. 그리고 얘들도 거란족, 여진족 다 불교를 숭배했어요. 자, 여진족. 요 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나 1115년 아까 이야기했죠. 송과 연합해서 요 나라 공격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송나라가 별로 싸움 못하니까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점령하고 황제를 2명이나 납치를 해가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정강의 변 그렇게 이야기해요. 1127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화이어강 이북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면 금나라가 차지하게 돼요. 금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오리지널 중국인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도망갔고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된 금나라는 자 만주에서 화북 지역까지를 지배하게 됐고요. 역시 고유문자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고유문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중지배 그 다음에 불교숭상 이런 것들이 정보광조의 특징이죠. 이중지배 금나라 건 뭐예요? 맹한 모국제였어요. 맹한 모국제. 맹한 모국제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자, 여진족 사회는 맹한蒙국제. 그 다음에 화북지방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은 뭐예요? 군현제. 그 다음에 뭐 일맹한, 일무국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잘 안 내요. 그냥 금나라는 무슨 제도였다? 맹한 모국제였다. 그 다음에 농경민들은 뭐의 지배를 받았다? 그냥 주현제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중지배체제, 즉 금나라 사람들하고 중국인들이 섞이지 않게 함으로써
이제 어때요? 얘들이 이제 금나라는 뭐예요? 여진족의 고유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또 다른 특징.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이제 그 금나라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금나라의 남송이 송나라가 송이 금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송나라를 구한 장군 이름이 누구냐면 악비예요. 악비와 그다음에 진회. 얘는 금나라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뭐 하자? 휴전하자. 뭔 소리냐? 얘는 끝까지 싸우자. 아, 끝까지 싸우자. 그러니까 뭐 싸울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당연히 중국 사람들 악비를 좋아할까요? 진회를 좋아할까요? 그죠? 우리 이제 이건 뭐 때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남한산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비와 진회 이야기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한산성에도 보면 뭐가 있었어요? 싸우자, 싸우자, 척화, 아니다, 휴전하자, 주화 그렇게 의견이 갈라졌잖아요. 이제 그때 중국판으로 이야기할 때는 악비와 진회 이야기 우리 함께 합니다. 좀 길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 기네요. 감사합니다.